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매번 이 행사에 올 때마다 축사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앞에서 이미 많은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주제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좀 더 큰 얘기, 오늘 그 주제가 왜 여전히 ESG가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표지에 적은 것처럼 기후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이게 제가 요즘 늘 하고 다니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다기보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기후 우울이라든지 기후 불안이라는 그런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란 과연 있는가, 이런 좌절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자어 위기가 정말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은 결코 홀로 오지 않습니다. 기회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기회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회의 창을 포착을 해서 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관측한 이래 1850년 이래 이제 기온을 직접 측정해 왔는데,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5도씨가 상승을 해서 많은 이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넘지 않기로 약속한 온도 목표가 1.5도였는데 1.5도를 넘은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엘니뇨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상승된 그런 온도 상승만 포함된 게 아니고 자연 변동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그래서 얼마였느냐? 1.43도가 올랐다고 세계 기상기구 WMO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1.43 플러스 마이너스 0.13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평균이 1.43이었는데요. 넘지 말자. 또 우리가 안전한 온도라기보다는 감내할 만한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1.5도, 겨우 0.07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변화가 야기되는 원인 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온실가스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당시에 280 ppm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측정된 게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관측치일 것입니다. 그게 얼마였느냐? 431 ppm. 280에 비해서 54% 상승한 것인데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은 201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1.5도씨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만 1.5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래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고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약 124개 정도입니다. 물론 2060년도 있고 70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100개국 이상이 이미 이것을 받아들였고 약속을 했다는 건 이제 이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처벌이 있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NDC라고 불리는 국가 결정 기여라는 거죠. 우리말로 그냥 쉽게 하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 목표는 이미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던 2015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표된 2018년 이후, 2019년 이후부터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2035 NDC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35년 목표이죠. 그런데 이 발표된 목표들이 다 지켜진다고 해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8도가 상승할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 목표를 높여가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1.5도씨 경로를 지키려면 지금 당장 우리는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위험과 기회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물리적 위험만 이야기합니다. 뭐냐? 천천히 계속해서 발생하는 위험,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그런데 급성 위험도 있죠.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허리케인, 홍수, 폭염, 한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의 규범이 된 이상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부 그리고 시장의 규칙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 협정이 그게 뭐 엄청난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다. 왜? 국제사회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국에서 탄소 규제 정책을 강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탄소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도국조차도 이런 시장의 룰 또는 각국 정부의 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법률이 바뀌고 있고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고 기술이 변화되고 있고 평판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바로 전환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어쩌면 물리적 위험보다 우리 모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사실 불평등하게 가해지거든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우리가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처럼 회색 산업에 의존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그것은 모두의 생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길이고, 녹색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산업이 변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적응을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게 되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그것이 경제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나가는 완화,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적응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배출된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산업혁명기 수준으로 온실기체 배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진행됩니다. 물론 강도와 빈도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회복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전환 위험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적응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 위험 상황에서는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되고 거기에서도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따로 갈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편익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누구에게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은 관리해야 되고 기회는 선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탄소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갈수록 자연 자본 공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중요한 배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오남획이라든지 또는 뭐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전염병의 발생이라든지 외래종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배경에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요인들을 강화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것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이 멸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붕괴가 되게 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또 사람들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과 원자재 공급망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훼손이 이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바로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탄소 정보 공개, 탄소 공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연자본 공시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TNFD라고 이게 이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이죠. 그걸 채택한 현황을 보면은 2025년 작년 5월까지 기준인데요. 일본이 165개였던 데 비해서 한국은 7개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저런 기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KSSB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제지속가능성 회계위원회에서는 재무위원회에서는 자연 관련 공시 요건을 개발하는 데 착수를 했고 올 10월에 이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탄소 공시를 준비한다면 이제 자연자본 공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위기 대응 어떤 상황일까요? 과연 충분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대응은 속도도 방향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압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0, 2035 NDC도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도 선언했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행 계획이나 로드맵은 아직도 촘촘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공급 인프라, 산업 지원, 기업 공시 공급망 대응, 또 기업 산업 공장의 입지와 정책의 연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가 약 70% 정도입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87% 내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에너지 부문에서 너무나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고 공정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에너지 부문이 탄소 중립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에너지 전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이죠.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효율을 개선하고 절약 노력을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함께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전력망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전력 전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고무적이죠. 11%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2%였습니다. 약 3분의 1에 육박했죠. OECD는 어떨까요? 36.81%였어요. 우리는 OECD 평균의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명색이 꼴등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국가하고는 9%가량 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꼴등도 보통 꼴등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전기가 부족할까요? 이게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는 전기 부족한 나라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전력 생산 설비는 과잉 상태입니다. 봄, 가을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 설비의 60%만 가동해도요, 우리가 쓰는 전기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뭔 것 같으세요? 그런데도 계속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고 하고 가스 발전소 짓겠다고 해요. 발전 설비가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요. 뭐가 중요하냐? 발전 설비는 비수도권 지방에 있고 발전 그 생산량의 40% 이상은 수도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생산된 것이 소비지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데 그걸 늘리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발전 설비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조 면적 대비 원전 설비 용량은 세계 1위입니다. 밀도로. 그런데 또 짓겠다고 하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거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발전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것이 송전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서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추가적인 전력 생산량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뿐입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은 지방이 훨씬 많이 있죠. 특히 호남 지역은 지금 설비를 설치해 놨는데도 가동을 못 합니다. 왜? 송전망이 부족해서. 그리고 발전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기존의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 LNG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망으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들어갈 송전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그냥 제한되게 돼. 커테일먼트라 그러죠. 출력이 제한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전이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발전 회사가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건 우리나라와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규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계 전기요금은 인상이 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발전 그 단가를 회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또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요. 특히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은 산업의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I와 데이터 센터의 그 이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때 건설 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가 바로 빠르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한 법이 얼마 전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아리백과 영농형 태양광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났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만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들에게 국토를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율을 높이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리백 지지난 대선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나요? 그때부터 회자가 됐지만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36개 기업이 지금 가입한 상태인데요. 이제 세계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공급망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 2024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민간 기업의 17%가 아리백 이행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100% 쓰겠다는 거죠. 이 목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애플, 구글 2030년이 목표입니다. TSMC 2040년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죠. 자, 대장주인데 이 둘도 지금 아리백 가입 이미 했습니다. 2022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2021년가 아니야. 2050년이 목표입니다.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지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이라고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TSMC보다 10년이 늦으면 시장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TSMC는 정부에서 대만 정부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 해상풍력과 함께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전력은 다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고 있고 TSMC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가격제 CBAM 이게 이제 그 탄소
카본 보드 어드저스트먼트 메커니즘인데요. 이게 이제 국경 조정제도, 탄소 국경 조정제가 이게 이제 특히 EU가 지금은 1단계인데요. 6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상 업종을 늘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됐고요.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들어섰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대금 결제만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공급망 탄소 규제 그런 게 있고요. 한국도 ETS, KETS가 2015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은 특히 EU의 배출권 가격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소라는 게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후 대응이 바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아리백을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거냐 이걸로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게 뭐 용인에 두겠다 그랬다가 또 이제 호남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또 SK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장의 입지 전략과 에너지 전략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문이야말로 이미 아리바기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입지할 때는 전력, 재생에너지 전력이 얼마나 많이 제공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논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리뉴어블 풀 이펙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끌어당기는 효과죠. 흡인 효과예요. 재생에너지 전력이 이제는 생산 요소의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산업 재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자연자본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기린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TNFD 권고안에 따라서 자연자본 공시를 선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맥주 회사니만큼 원료가 되는 물, 보리, 홉이 중요한데요. 그게 자기들의 회사의 경영과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기 기업의 입지에 따라서 그런 생태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재무 리스크로 정량화해서 글로벌 TNFD 기준 수립 과정에 일본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국제 기준을 형성하는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규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SG 경영 선도 기업은 규제를 따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상풍력 발전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직접 이제 답사를 탐방을 해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들이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이제 해상 풍력 입지를 할 때 그것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파괴되고 복원이 필요한 그런 해양에 복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원 사업을 한 기업에게 해상 풍력에 참여할 때 더 많은 점수를 달라라는 걸 기준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ESG 이제 선언으로 멈춰서는 곤란합니다. 구체적 전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사회 지배구조에서 미래는 공급망의 스콥 3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연자본을 그 공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지 전략과 이 환경이 연계가 돼야 되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기후 취약계층의 보호,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기후 리스크에 이 사회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속 가능성 성과와 경영진 보상이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구체적이라면 전략도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 주체가 해야 되는 역할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보급 속도를 빠르게 높여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 30%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목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려면 다양한 제도 설계가 함께 따라야 됩니다. 송전망 개통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투자돼야 되고요. 전력 과잉 지역에 산업이 입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됩니다. 탄소 가격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업은 이제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보다 빠른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 전략과 에너지 전략이 통합될 필요가 있고요. 스콥 3 공급망 탄소 관리 강화해야 되고 자연자본 공시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 금융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움직이고 협력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중의 위기, 여기에서는 기후위기 자체가 가지는 이중위기와 더불어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까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이 이제는 경쟁력이 되는 사회다. 입지 전략도 이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재설계돼야 되고 선제적인 대응이 기회가 되는 것이다. 위기를 정말 위기로 인식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선점할 때 그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